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특히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뭘 알아야 하죠 라고 그러죠. 그럼 뭘 도대체 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세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등기 관련 법령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부동산, 특별히 토지에 관련된 제도나 그 다음에 규칙, 소위 말해서 법령이죠.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저희 대학에서 이제 강사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최저임금제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강사법도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한 과목을 더 맡아 해서 1학기 때는 주택정책론을 제가 강의했었는데 2학기 때는 또 이상하게 이제 또 공법을 또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법 강의는 1985년도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 1회, 2회, 3회 때 제가 공인중개사 를 위한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강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공법을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하는 건, 대학에서 특별히 강의하는 거는 개발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국토 정책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사한 과목이다가 보니까는 교강사 수를 조정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뜻하지 아니하게 공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진호와 만나는 부동산 공법 그래놓고 여러분에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제 원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공법 체계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이제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14개의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활공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특이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무 위주, 공인중개사 시험 위주가 아닌 실무 위주의 공법을 강의해 드리기 위해서 2학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 교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반응은 어떠신가라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선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특별히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현재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 또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려는 분, 또 아니면 부동산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이 공법 체계를 되도록이면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공법을 34년 동안 공법을 강의를 늘 해오셨는데, 나와서 강의하시는 대단한 교수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두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부동산 공법, 토지 공법 이렇게 해왔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를 되도록이면은 쉽게 여러분이 정리하게끔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법이다라고 그러면은 사법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야말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하세요. 공법이란 공익을 위한 법, 사법이란 사익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과 개인 간에 적용하는 법령이 공법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하는 법령이 사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법의 제일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법이다라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또 공익을 위해서 그 공공기관이나 또 아니면 개인에게 규율하거나 규정하는 법령이 공법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공법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을 이제 보편적으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아는데, 보편적으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그러면은 약 100가지 정도. 저는 이제 뭐 98개다라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뭐 102개다라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또 108개다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은 약 100개 정도가 있다고 아시고 계시면 되세요. 이 100개 정도에 관련돼 있는 공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8개에서 한 12개 정도로 제가 알기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하고 관련된 법령을 설명드리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 국민의 2분의 1, 50%가 거주하는 이 수도권, 이 수도권에는 적용하는 법령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 2,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럼 뭐냐? 수도권에 관련된 규정이 필요치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생활공법이다라고 우리는 제가 저하고 같이 마주하실 때 강의해드리는 이 공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투자라든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분석하신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관련되어 있는 생활공법이다라고 우리는 견주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시험 합격하신 분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이런 거는 배우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봐보면은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련된 법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의 정책이라든가 각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정법계 계통으로 해서 내용과 원리를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사건 행사는 어떻게 되냐? 국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개입해서 이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인데, 결국은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와 이용에 관련된 법이 보편적으로 전부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어디냐? 부동산 공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을 했다라고 그런다면은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은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거를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 건물의 주인은 개인이에요. 그러면 땅의 주인은 누구냐? 땅의 주인이 소유권자가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한사부동산이라고 해서 땅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냐? 국가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땅도 마찬가지고 공익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을 때는, 이때는 바로 뭐냐면은 토지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물은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인 국가의 땅에다가 국가에서 사용 권한을 지금 일시적으로 부여받던, 영구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만큼 사용하다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땅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규정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
만약에 토지에다가 공익적 기능을 부여해놓고 100% 사익적 기능만 부여한다 그러면 도로 확장 어떻게 합니까? 난 못 내줘. 그러면 평생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하나의 개인 때문에 다수가 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처럼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인의 거래라든가 이런 데선 사적인 그 기능이 많지만은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볼 때는 공익적 개념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정된 사용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이건 이제 국토 공간에 대한 사례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막 정리했습니다. 자, 국토 공간이라고 그래. 이 국토 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강이 개인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한강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거예요. 배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천에 대한 기능은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국토의 공간이라고 우리는 건 국토 공간이라는 건 땅속도 국토 공간이에요. 요즘 얘기한 GTX가 다닌다. 또 아니면 지하실을 판다. 이것도 국토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지표 공간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뭐 테니스 하는 거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지표 활동을 했을 때 이것도 국토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국토 공간이에요. 국토 공간 그러니까 위만 공간이 아닙니다. 땅속 공간, 지표 공간, 지상 공간 세 개의 공간을 바로 국토 공간이에요. 이 국토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지금 얘기하는 법령이 약 1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냐? 힘들다 이거야. 사례를 보면 국토공간, 토지공간, 광역공간, 권역공간, 도시공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도 지금 이것도 공간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낙후지역 있죠. 산촌마을이라든가 또 해안가라든가 또 아니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낙도라든가 이러한 것도 낙후지역 공간에 이 지역에 있는 공간계획이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경제자유구역이다라고 우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천경제자유구역 뭐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주택정책, 도로나 철도에 대한 그 개발,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간선망 계획이다라는데 이러한 공간,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질 공간이라든가 물류 공간이라든가 이 모든 공간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 공법의 체계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를 보면 제도나 이용이나 개발에서 보면은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 그 다음에 산지 제도, 그 다음에 농지의 초지에 대한 거, 물류에 대한 거, 시설 이용에 대한 거, 하천에 대한 거, 지역의 내륙에 대한 거, 택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심정책, 여러분 잘 아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러한 거, 물류, 국방, 개발, 그 다음에 거래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러한 모든 제도를 전부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국토공간계획의 일환인 토지공법 또 부동산공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많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약 10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절반을 아직도 저는 못 봤을 거로 기억합니다. 절반도 못 봤을 거로 나머지들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당신은 강의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이제 봐보면 이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의 특징은 우선은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규제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법에는 조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규제죠.
그런데 여러분 상업지역에서 건물은 높게 지죠. 이거는 조장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법 그러면 규제만 하는지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공법 특별히 개발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규제와 조장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그 법령의 체계가 포지티브 시스템이냐 네거티브 시스템이냐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투기가 강해진다. 그러면 강해진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규제를 강하게 할 때는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로 갑니다. 규제를 놓을 때.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쓸 때는 이때는 조장이 되는데 이 조장일 때는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를 채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 포지티브 긍정 이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포지티브 경제, 네거티브 경제 그립니다. 포지티브 경제는 보편적으로 자본주의라든가 또 아니면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할 때 포지티브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소득의 분배라든가 이렇게 해놨을 때는 지금 얘기한 전체의 생산성보다는 배분, 배분을 갖다 위주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보편적으로 포지티브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정권이 되고 미국의 민주당 같으면 네거티브 정권이에요. 네거티브 경제입니다. 정권이 아니고 말을 잘못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뭐가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민생이 우선이냐라고 우리는 걸 따지는데 법도 똑같은 거예요. 법도 포지티브 법령 시스템 제도가 있고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법령을 보셨을 때 이 법령이 무슨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해놨나라고 그러면 이건 포지티브 법령이구나 네거티브 법령이구나 이거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전체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자 모든 게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A 너 해, B 너도 해, C 너도 해, 나머지 97개는 하지 마.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예요. 법령에 보면은 허용행위를 나열해요. 아셨어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면 나머지는 뭐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규제가 강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법령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에 한 법령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면 A 못해, B도 못해, C도 못해, 나머지 97개는 다 해먹어. 표현이 좀 이상했죠. 다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봐봤을 때 법령에서 허용행위를 나열하느냐 아니면 금지행위를 나열하느냐를 갖다 보셔야 돼요. 금지행위가 쫙 나열되어 있으면 이 법령은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 그러니까 허용을 100% 많이 해 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위주로 가는 법령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게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 그 다음에 규제를 약하게 하고 개발 위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계획법이 최근에 과거의 옛날의 법령을 봐보면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1970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포지티브, 그래서 규제가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어디나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확대하자라 해서 나온 것이 1992년도에 법령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준농림 지역제도요. 준농림 지역제도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야. 해 이거 빼고 다 해. 이렇게 또 그러니까 국토가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 날 네거티브 제도와 포지티브 제도를 잘 섞어서 만든 것이 요즘에 사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토계획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법령을 보는데 아까 얘기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은 몇 개? 100여 개가 있다고요. 저는 맨날 98개라고 그래요. 뭐가 맞는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10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무슨 얘기냐? 자, 이 같은 땅이 있어요. 이건 토지예요. 땅에다가 건물을 줘.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살아. 자, 화면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오면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땅은 토지에 대한 거고 건물에 대한 거고 토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행위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공법에서는 세 가지. 땅에 대한 제도냐, 건물에 대한 제도냐, 행위에 대한 제도냐. 그것이 아까 얘기한 땅 속의 거냐, 땅 표면의 거냐, 땅 위에 있는 거냐. 그게 공간계획이다. 다시 한번 땅 속에도 토지에 대한 거, 건물, 치아실은 땅 속에 있는 건물 아니에요. 그 땅을 파는 행위, 이것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지표도 마찬가지야, 건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하냐? 낙후 지역에서 하냐? 아니면은 외딴 낙도에서 하느냐? 아니면 오지 산골짜기 산촌 지역에서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 수도권에서 하느냐? 아까 얘기한 비수도권에서 하느냐? 또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하느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서 하냐? 이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준하니까 공법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토지에 대한 제도, 건물에 대한 제도, 행위에 대한 제도 딱 세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저 설명을 드리면 저 30년 만에 공법 강의입니다. 30년 만에. 그런데 이미 예전에 이렇게 법을 갖다가 그때는 부동산을 강의할 교강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저는 이제 그때 진로에 들어가서 있어서 그룹 부동산을 할 때인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저기 대전까지 강의를 내놨다 왔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뭐 가서 강의하고 뭐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수입도 상당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예전에 강의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인기도 상당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기존의 강의를 공인중개사 시험 취득을 위해서 공법 강의를 들으셨던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지금 부동산 투자나 토지 투자를 위해서 지금 제도나 규칙을 갖다 몰라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어디서 전혀 듣지 아니한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렵다라고 우리는 공법도 여러 번 한 손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공법은 땅에 대한 제도, 건물에 대한 제도, 행위에 대한 제도로 딱 세 개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바로 뭐냐? 땅에 대한 제도가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건물에 대한 거를 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거를 구역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그거가 주거라고 우리는 말을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주거, 지역, 주거용, 땅에 대한 제도예요. 주거, 지구 그러면 주거에 대한 건물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거, 구역 그러면 주거용 행위만 하고 다른 행위는 행동은 하지만 이것이 지금 얘기한 지역, 지구, 구역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법에 관련된 법령이 규제가 100개가 100여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약 340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었죠.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법령을 대기업의 그룹부동산 총괄서부터 대학서부터 뭐서부터 뭐해서 쫙 강의하고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절반을 못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쉽다니까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니면은 이번에 공인중개사 가을에 10월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도전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공법이잖아요. 공법 쉽게 한번 배우자 이거예요. 어떻게 배운다?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한 제도가 있고 건물에 대한 제도가 있고 행위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전부 뭐냐? 자, 지방에 있냐, 서울에 있냐, 수도권에 있냐, 도시에 있냐, 비도시에 있냐, 산골짜기에 있냐, 섬에 있냐, 건물에 있냐, 땅속에 있냐, 이거일 뿐이지 전부 합치면 딱 세 개 지역, 지구, 구역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그러면 주거용 땅, 주거, 지구 그러면 주거용 건물, 주거, 구역 그러면 주거용 행위만 하고 다른 행위는 하지 마 그거예요. 구역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농업구역. 예를 들어서 농업구역은 뭐예요? 여기다 농업을 또 써보자고요. 농업지역, 농업용 땅이야. 농업지구, 농업용 건물이야. 농업구역 그러면 농업용 행위만 하고 다른 행위 하지 마.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제도. 이 복잡하다 100가지 법령에다 340개의 이 복잡하다는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내용을 큰 줄기만 해놓고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게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지역, 지구, 구역. 지역이라 하면 무조건 땅. 지구라 하면 뭐야? 무조건 건물. 그 유명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야? 건물 건축 계획이야.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구역 그러면 행위를 하는 거야. 사람 행위. 그래서 땅이냐 지역, 건물이냐 지구,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 이거는 구역제.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또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행정법 개통에서 허가라는 게 있어, 신고라는 게 있어, 인가라는 게 있어. 또 쉽게 이해해,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 법령에서 규정하여 있는 소위 말해서 딱딱한 용어를 한번 보시라게. 허가라는 건 다 안 돼, 너만 해, 그거예요. 이게 금지의 해제라. 뭐냐? 여러분 길이 있어.
길도 뭐 2차선 길이 아니야. 8차선 길이야. 엄청나게 뭐 속도가 보통 80km, 100km로 다녀요. 지나가요? 못 지나가는 거야.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너 지나가 뭐야? 횡단보도 아니야. 그게 허가예요. 대한민국의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 게 원칙.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건물 못 짓는 게 원칙이야. 근데 너 해. 그게 건축 허가예요. 알겠어요? 아주 쉬운 거야, 쉬운 거요. 그 다음에 신고라는 건 뭔지 알아? 짝사랑이야, 짝사랑. 둘이서 같이 오면 짝사랑 아니야?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 짝사랑인 거예요. 한 방에 일방의 의사표시가 나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거야. 야, 나 여기다 막 화장실 질 거야. 그러면 상대방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화장실 짓는 건 뭐냐? 허가가 아니야. 신고야. 야, 나 여기다 화장실 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면적이 크다 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적이 크다 그랬을 땐 그게 이렇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지역에 마구 재배했으면 각하 처리하는 거예요. 각하.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인가라고 그런 걸 보세요. 인가는 지팡이야. 하나의 법률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너 일과 같이 해. 그래서 법률행위의 보완이 뭐냐? 인가예요. 왜 그러냐? 학교를 설립하는데 허가나 신고가 아니야. 인가야. 너 그래? 그러면 법률로 보조해 줄게. 그래가지고 왜 인가야. 아주 지금부터 쉽게 다시 한번 행정법 개통에서 나와 있는 허가 그리면은 다 안 돼. 근데 너만 해. 신고는 뭐야? 짝사랑이야. 뭐야? 너 혼자서 해. 혼자서 해. 일방의 의사표시예요. 여러분 간첩 신고죠. 간첩 신고. 간첩 신고 그러면은 간첩 허가 신고 인가야. 간첩은 신고예요. 신고. 자, 저기 저 사람이 간첩 같대요. 라우리면 어떻게 된 거야? 간첩 같은가 보다. 라우리는 거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일방의 의사표시를 끝나는 거예요. 자, 나 여기에다가 축사 좀 하나 짓게. 라우리면 만약에 그것이 신고행위다. 라우리면은 나 건물 지으면은 그만이야. 행정기관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게 신고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니까 일방의 의사표시예요. 그 다음에 인가라는 건 법률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부동산 관련 공법개통에서 법이 100개가 되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340개가 되든 또 그 다음에 대부분이 허가냐, 신고냐, 인가냐. 이거 해놨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웬만큼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국토기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없죠? 헌법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바로 부동산의 헌법이 국토기본법이야. 그래서 여기 나왔는 대로 대략적으로 국토의 개발하고 보존에 관련된 기본 방향만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의 특징은 시행방침이 없는 거가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는데 이 국토기본법에 보면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인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제 주특기 과목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단위로 20년 단위 수립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수립해서 2020년 내년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계획이에요. 다만 이거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재정립을 할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10년 단위 재정립을 하는데 이걸 이제 뭐 때문에 설명을 드리냐? 내년도에서 이제 공법에 생활공법에 2020년 그동안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은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져 있죠. 거기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설악권 계획, 무슨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산 뭐 무슨 뭐 어디 계획 뭐 그래가지고 또 군장 계획, 군산 장항 지역 뭐 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계획이 내년도에 완전히 이게 뭐가 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계획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재정비를 갖다 했던 10년 5년 단위의 재정비가 아닌 기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애가 내년도에. 그럼 내년도에 이거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유명한 그린벨트나 또 아니면 광역시설이라면 도로 철도 계획이 내년도에 바뀝니다. 왜 그러냐? 2000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했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거를 20년 만에 완전히 뜯어 고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지금 현재 그걸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이니까 여러분들 뭐 맨날 설명을 했던 황막사에 들어오시면은 그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갖다 다 올려놨어요. 영남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호남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강원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충청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방향이 나와서 내년도에 이거에 의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전략이 부동산에 대한 전략이 대폭 바뀌는 애가 2020년 내년도에 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어요? 이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국토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이 공법이 어렵다라고 그러죠. 34년을 거꾸로 선 나무를 내고 가르쳤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나무는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진짜는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 뿌리가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뿌리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잎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나무가 서 있다 보니까 잎이 중요하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기둥이나 뿌리는 별 볼 일 없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제도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 어떻게 되냐? 이해가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법은 100가지가 되죠.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에는 340가 되죠. 여기에서 신고냐 허가냐 인가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발과 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세워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워드리는 게 이제 바로 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립니다. 나무를 거꾸로 그려놨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법과 법은 만약에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똑같다라고 그러는데 맨날 때립니다.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게처럼 법과 법은 싸워봐야 돼. 싸움을 판단해 주는 게 누구야? 그게 판사지 누구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도 위에 계획이 있고 아래에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다. 농지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 뭘로 보겠어요? 뿌리로 보겠어요? 기둥으로 보겠어요? 나뭇잎으로 보겠어요? 뭘 것 같습니까? 나무가 아니야. 나뭇잎의 잎. 잎사귀 계획. 그 농지계획을 아무리 잘 알아도 농지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둥과 농지계획의 뿌리가 되는 계획을 모르면 농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임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세워놓고만 봤다니까 이걸 거꾸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제가 강의해드리는 건 이와 같은 뿌리와 줄기를 강의해드리고 그 다음에 농지나 산지계획, 도로계획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머리에 싹싹 들어오게 되면 공법의 체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제도나 규칙이 나와도 그건 갖다 끼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돈하고 있으니까 뭐가 무슨 계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우리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에서 이걸 하도 많이 강의하니까 알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어디서 다시 한번 실무를 배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우셨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실무에 대한 건 어디서 배울 거예요?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시간 나눈 대로 제가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교재를 만들 적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이제 그 즐겨찾기나 뭐도 해놔 놓으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은 평등하지만 법과 계획이 평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계획은 반드시 위아래가 있어. 우리는 공법을 맨날 혼돈하는 게 위아래 쏘면서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찬물도 순서 있게 마시는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공법이 머리에 그냥 들어오세요. 자신합니다. 건대부동산대학원에서 뭐 대학 다닐 때는 행정학을 해서 행정법 정상적인 계통으로 건대부동산대학원 나왔고 또 유학도 갔다 왔고 대기업에서 30대 재벌그룹에서 그룹 부동산을 총괄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한 대로 카스 맥주고 뭐 이런 거 전부 제 작품 아니에요. 그 유명한 저기 양재의 트럭터미널 이런 것도 전부 제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공법이 체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공법 체계를 실무를 얘기해 준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누가 가르쳐준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설명을 아는 데까지는 저도 신 아닙니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아는 데까지 분명히 자세하게 베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공법을 진짜 잘하려면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위에 있는 계획이냐 밑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계획관리지역 창고 짓죠? 공장 짓죠? 알아요 나도.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에 들어가서 짓지 마. 그러면 진다 못 진다? 못 짓는다 이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저 경기도 광주에 곤지암 같은 데 가면 계획관리죠. 공장 못 짓습니다. 창고만 짓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분명히 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정비위에서 짓지 마. 그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획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 우인 거예요. 그 다음 계획은 아래인 거예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인도와 골프장, 소면서 골프 연수장, 자연녹지 지역에서 분명히 들어가. 그런데 그 자연녹지에 들어가면 뭐래?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린벨트야. 그린벨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분명히 들어가지만 상위 계획인 상위 법령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그린벨트법에서는 노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법령을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계획이 위에 계획이냐 밑에 계획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한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고 얘기하듯이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상위 계획이냐 하위 계획이냐 이파리 이거에 대한 농지 계획이다 산지 계획이다 이건 이파리 계획이야. 이파리 계획. 줄기가 무너지면은 농지도 없어지가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서 아무리 야 개발해 기둥인 그 줄기에서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줄기에서 하라 그러면 왜 뿌리에서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 체계를 이해를 일부러 이 체계는 하위 계획이네 이 체계는 상위 계획이네 이런 계획을 안다라고 그래서 외운다고 해서 외질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그거는 하위 계획, 상위 계획, 무슨 상위 법령, 하위 법령, 개별 법령이라 하위 법령을 개별 법령이라고 그래. 개별 법령이냐 아니면은 상위에 있는 법령이냐 자동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으니까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간 나는데 그 대신 뭐 다음번에 이 강의를 뭐 이어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강의를 위해서 제가 교재를 제작을 했을 때 그 제작한 그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 또 실무에 맞게끔 해놔드리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 그 다음에 기존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 가장 나는 부동산에 뭘 알아야 투자를 하지 그게 바로 공법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공법에 가장 쉽게 이해하고 강의하는데 제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